논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논설은 새해 특집으로 사법개혁 관련 모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입법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국민에 큰 피해가 간다며 반발했죠. 국민을 무시하는 판결로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사법부가 할 말은 아닙니다. 사법개혁으로 피해라는 게 생긴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누려온 특권과 기득권에 피해가 가는 것이겠죠. 언론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등 근거 없는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논설은 이미 여러 차례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짚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모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청하시죠.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뒤 이 시점의 사심제는요,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이라거나 사실상 사심자가 된다 주장이 난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헌법학계의 입장은 어떤지 헌법학 개론서 7종을 찾아봤습니다. 그중 어디에도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설명은 없고 허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지극히 보수적인 헌법학자이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마땅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발명해낸 발명. 히틀러 시절에 법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오판들이 많아. 단적인 사례가 강압수사에 의한 억울한 옥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15살 최아무개 군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소원이 가능했다면 10년의 옥살이와 기나긴 재심 과정을 거치기 전에 구제가 가능했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재판소원 제도가 있었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직연 판사의 이 재판, 이 판결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재판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판소원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소모적인 논쟁은 거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사회적 논의를 집중해야 국민을 우선하는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시작해.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 중에는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 많습니다. 특히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길을 여는 재판소원이 뜨거운 쟁점인데, 이를 두고 위헌이라거나 사실상 사심자가 된다는 주장이 난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의 입장은 어떤지 헌법학 개론서 7종을 찾아봤습니다. 그중 어디에도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의 모두가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이 다수설이고 상식인 것입니다. 개론서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헌법소원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은 하소연할 소, 원할 원자를 씁니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은 입법부일 수도, 행정부일 수도, 사법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소원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뒤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는데요. 히틀러의 나치 독재체제에서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 유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독재 정권의 편에 서서 잘못된 판결로 국민 권리를 억압했던 사법부에 대한 반성이 컸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발명해낸 발명품이에요. 왜 발명했느냐? 히틀러 시절에 법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오판들이 많았어요. 헌법소원제도 자체가 탄생 배경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법소원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부터입니다. 헌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법으로 헌법소원 대상을 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87년 개헌으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1년 후인 88년에 헌법재판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1년 동안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은 그거는 아무런 법리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위로 올라가는 게 싫은 대법원의 로비에 의해서 들어간 조항이에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학의 태두로 불리는 고 김철수, 고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가 쓴 책에는 재판소원에 대해 이렇게 서술돼 있습니다.
원래적 의미의 헌법 소원은 재판 소원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법률로서 재판 소원을 금지하는 것이 합헌적인가가 문제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소원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 비판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 사항을 지나치게 제한한 규정으로서 헌법소원 제도의 기능을 반감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없지 아니하다.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게 위헌일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의 책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허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지극히 보수적인 헌법학자입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헌법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마땅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그릇된 헌법 해석이나 헌법 인식을 바로잡아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또 하나의 심급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명확하게 재판소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심제가 된다는 주장까지 정확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 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경우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최종심으로 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헌법상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관하여 본질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함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배분 및 역할 관계에 관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이야말로 입법 기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 헌법 본질적인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다. 잘못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이 바람직하다.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썼지만 쉽게 말해 사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를 잘 설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정종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실정법 하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일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보수적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실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만들며 결국 헌법소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기능조차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도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해석론상으로 볼 때 재판소원의 배제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입법론적으로 볼 때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재왕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소원의 인정론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로라 하는 헌법학 권위자들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재판소원 도입의 타당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라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헌법재판소도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여 또 한 번의 구제 절차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서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라는 왜곡된 주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에 입각한 사법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사례가 강압수사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입니다.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15살 최아무개 군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감형이라도 받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한 뒤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10년형을 모두 살고 나온 뒤 재심을 신청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초 수사 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는데 법원은 처음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 소원이 가능했다면 10년의 옥살이와 기나긴 재심 과정을 거치기 전에 구제가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법부 자체적으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권리 구제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앞서 설명했듯 입법, 행정, 사법부라는 공권력이
국민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만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입법부의 입법 행위에 의한 권리 침해에는 헌법 소원, 즉 위헌 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선 일부만 직접 헌법 소원이 가능하고 대부분은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확정되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금지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헌법 소원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선 아예 헌법 소원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못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헌법 소원은 권리 구제와 함께 헌법 질서 수호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갖습니다. 개인의 권리 구제와 헌법 질서 수호가 결합된 사례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며 동시에 국민들 또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당할 뻔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권리 구제와 동시에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헌법적 일탈에 대한 헌법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있었다면 대법원이 절차와 관행을 어겨가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강행할 수 없었을 것이고 강행했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희한한 법기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기현 판사의 이 재판, 나중에 이 판결이 확정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내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 그리고 기소한 특검이겠죠. 이 판결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소원 제도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바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소원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재판 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재판에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에도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재판 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2.3 내란 이후 사법부는 헌정 수호 의지가 부족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사법부라면 계엄의 밤에 위헌 위법적 계엄으로 선포하는 등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계엄을 따르기 위한 대책 회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사법부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거 국민들 천불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로 나와서 내란 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는 합법을 계엄일 때 대책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들도 나오셔가지고 내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죠. 지금 시민들이 특히나 어린 학생들까지 헌법에 반하는 비상계엄의 선포라고 국회에 달려가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이게 명백히 위헌이라는 걸 선언을 했다면은 헌법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를 견제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중 누가 우위에 서느냐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유치한 발상입니다. 법원과 헌재는 각자의 헌법적 역할이 있습니다. 대법원을 필두로 하는 사법부는 개별 소송 사건에 법률을 적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과 권한을 갖습니다. 헌재는 사법부를 포함한 공권력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역할과 권한을 갖습니다. 헌재가 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 것, 즉 사심제가 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법원이 헌법에 어긋나는 재판을 해도 헌재가 관여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재판소원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소모적인 논쟁은 거두고 재판소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사회적 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이 도입되면 재판소원 대상이 아닌 사건도 무조건 헌재로 가져가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헌재의 업무 부담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방도를 찾는 등 건설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판소원 단계 자체에서 아 이거는 사건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일반 법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서 다 걸러내. 그러니까 독일에서 0.01%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난다라든지 어떤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뒤집으려고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헌법학자들이 줄기차게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그 필요성을 웅변하는 구체적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느냐는 비판은 합당합니다. 정치권 또 저를 포함한 언론도 그동안의 무관심을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파기환송되니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건 잘못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새로운 사례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 셈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것이 현직 대통령 관련 사안이니 아예 제도개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지나친 진영 논리 아니겠습니까? 재판소원 논의에서는 앞서 인용한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듯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이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우선하는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서부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이 문제의 해법 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재판 독립이라는 게 그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인데 수단적인 의미의 독립성만 내세우면서 실제 재판의 공정성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법관대표회의에서 반성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사법개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정부에서 좀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법개혁 내용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법원 개혁이죠.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데 통계상 보면 우리나라 1년에 상고 사건 수가 4만 건이 넘는다. 이거를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대법관 14명이 처리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부는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연된 재판이 많고 상고된 다음에 뭐 2년, 3년, 4년 몇 년 지나서 판결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도 없고 한 2줄, 3줄로 그냥 상고를 기각한다라든가 심리불속행을 결정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대법원 판결 자체가 전혀 국민들을 지금 납득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법관 수를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폭 늘려야 된다. 언제도 그런 면이 있지만 대법원도 특정 대학교, 특정 학과 동문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던 파기환송심 사건도 보면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은 다 그 뒤에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회의체로서의 의미와 기능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 거죠. 대법원장 혼자 사실상 재판을 끌고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출신 지역이라든가 성별, 나이, 경험 제야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도 훨씬 많이 저는 대법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법관 수도 대폭 늘려야 되고 구성도 훨씬 다양화를 해야 된다. 대법원 제도의 어떤 개혁 이것이 1순위로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됩니다. 말은 본인들이 재판 독립, 판사 독립을 얘기하지만 대법원장의 인사권 여기에 꽉 매여가지고 전국 판사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는데 따지고 보면 결국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구축한 독립왕국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사권이라든가 법원 행정권에 대해서 갖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말 대폭 줄이는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관여하고 뭐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고 또 대법원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관리위원회도 판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권한이 세요. 우리 사회 곳곳에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권한, 특권을 대폭 줄이는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세 번째로는 재판정에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배심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 보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치고 재판정이 온전히 직업 법관, 직업 법조인들의 놀이공간인 나라는 없거든요. 배심제든 참심제든 다 국민들이 들어가서 재판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남미 쪽에 가도 다 참심제, 배심제가 다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실질적인
어떤 국민들이 법정에서 판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심제를 강화하고 대폭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증언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30명 정도 늘려가지고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독일 예를 많이 드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 재정, 노동, 사회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대법원이 전문화돼 가지고 5개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속한 총 대법관이 32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민사 형사를 담당하는 그 소위 말하는 배계하라고 하는 대법원도 보니까 민사 재판부가 13개, 형사 재판부가 6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재판부에 뭐 한 6명, 8명씩 대법관들이 배속이 돼서 사건 처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4만 건을 처리하는데 재판부가 딱 3개 아닙니까? 거기다 전원 합의체는 뭐 1년에 뭐 적으면 한 20건, 많아봐야 수십 건밖에 안 하는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법관들의 권위와 권한을 세우고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합리한 지금 시스템인 것 같아요. 독일 국민들이 한 8천만 명 되는데 대법관이 지금 한 320명이 넘으니까 우리 국민이 한 5천만 된다면 적어도 한 1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프랑스도 대법관 숫자가 한 200명 된다는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만 신속한 재판도 가능하고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또 전문 분야별로 법원도 만들고 대법관들도 배치를 해야만 지금보다는 더 전문화된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걸 보면 대법관의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도 뭐 포함시키는 안도 지금 제시가 돼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물론 판사 경력을 오랜 기간 가지신 분들이라 유능한 분들이 가긴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어느 한 분야를 깊이 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검사 출신 중에서도 대법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그분이 형사 외에는 다른 분야를 알 수가 없죠. 단점 뭐냐 하면은 대법관들이 모든 법 분야를 깊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연구관들의 기초 자료조사라든가 의견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주 깊이 있는 전문화된 판결이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되 좀 전문 분야별로 특화를 해서 그 분야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한 학자들이라든가 또 소송 수행의 경험이 많은 이런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저는 얼마든지 그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법조인으로서 딱 그 울타리를 쳐는 이걸 허물어야만 전문적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는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 대법원이 있는데 그렇게 둔 이유도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깊이 있는 판결을 내기 위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노동법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지만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노동사건에 적용되는 법리하고 일반 민사사건 법리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피상적으로 알기에도 일반 민사사건은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이런 게 적용이 되지만 노동사건은 사칙이 있고 노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가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충하는 입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사건도 보면 대부분 판사들이 일반 민사법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대다수가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만족할 만한 판결이 안 나오는 거죠. 노동법원도 만들고 또 최고법원도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이런 대법관들이 정말 노동사건에 적합한 법리를 가지고 판결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너무 이상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는 바람에 과연 대법원에 최종심을 맡겨도 되느냐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허용해야 된다 또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런 헌법 조항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이 사법권의 행사고 헌법재판소도 크게 보면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허용한다 그래가지고 헌법이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판소원을 허용한다 그래가지고 법원이 재판권을 뺏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다른 개혁 요구와는 달리 재판소원 문제는 사실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대법원이 헌재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심제가 공식화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가 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판결이 확정이 돼가지고 법질서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허용하더라도 정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좀 더 민주적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있을까요?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도 대법원에서 분리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하면서 전국에서 똑똑한 유능한 판사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전국 법관들을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분리해내서 흔히 얘기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국회라든가 또 시민사회, 학계 이런 데가 관여를 해가지고 사법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것을 단순히 이제 대법원장은 따르기만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분을 하면 저는 법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여와 통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법관 제청권 이거를 지금 대법원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 같은 예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상원, 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각각 나눠서 선출을 하고 아까 320명 되는 그 대법관들은 의원들하고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법관 선출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법관들을 추천하고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법관 추천 또 선발 이 과정에도 우리나라 국회가 훨씬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법관들이 일반 국민들과 유료된 자기들만의 왕국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허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간다면 이제 저는 적어도 각 지방 법원장, 뭐 검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기면 각 지역을 담당하는 최고위직 사법 관련들은 좀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일종의 미국식 시스템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주인임을 확인받는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중대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을 앞두고 저렇게 노골적이고 드러나게 정치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한 이거는 저는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로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속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번에는 대법원도 판사들도 저항할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저는 살아남으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정부나 국민들도 관심을 놓지 않고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저는 사법부도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법비에게 철퇴를 사법부를 개혁하라. 내란은 비정상 사법부라는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던 병증을 드러냈습니다. 내란 청산의 마침표는 사법개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후진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법관들이 국민과 동떨어져 권력화, 관료화되고 제대로 견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독립성이라는 요술봉을 흔들며 이런 기득권을 지키려 합니다. 검찰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혁에 나설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독립성이란 원칙이 주권자 국민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독립성이 국민 위에 군림할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들은 바로 이 점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원 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부 인사가 법관 인사에 참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들 사법개혁안에 대법원과 보수 언론에서는 위헌이라는 등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사법권이란 개념에 본질적인 재판권 이외에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도 포함되는지가 논란입니다. 포함된다고 볼 경우 법관 인사에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등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헌법학계에서는 반대로 사법행정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 국내 학설 대립이 있어요. 형식설과 실질설입니다. 그래서 다수설은 실질설입니다. 실질설을 이해할 때 이 사법권은 재판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정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법원의 어떤 사법행정권을 침해한다든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고요. 사법권의 핵심은 재판권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을 모독한 행위로 재판권이 침해된 데 대해 대법원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법부 수뇌부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법원은 철저한 반성조차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재판권 침해에는 관심이 없고 부차적인 사법행정권에만 집착하는 사법부 태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법행정권, 특히 법관 인사권을 법원이 갖지 않으면 사법 독립이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말이 맞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사법 독립을 부정하고 있는 게 됩니다. 법원이 법관 인사권을 독점한 나라는 이 중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방 판사는 모두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각 주의 판사들은 선거로 뽑거나 정부와 의회가 임명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법원 내외부 인사가 공동 참여하는 위원회가 법관 인사를 담당합니다. 독일은 아예 사법부를 제외시키고 정부, 의회가 법관 인사권을 갖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법관 인사권 때문에 사법 독립이 침해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또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만 그것이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도 선언한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프랑스는 법관 인사를 법원이 독점하지 않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최고사법관 회의는 15명의 구성원 중 법관이 6명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 인사들입니다. 또 외부 인사 중 6명은 대통령과 의회가 지명함으로써 법관 인사의 민주적 의사 반영의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법원, 그것도 대법원장 1인이 모든 법관 인사를 틀어쥐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에 동의하더라도 현행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제한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한 사례입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분명히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나홀로 행사하던 대법관 제청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 것입니다. 이 법원조직법 규정은 2011년 신설됐습니다. 대법원장의 비대한 인사권을 견제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위원회 구성원 10명 중 법관은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 법관 1명 등 3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비법조인 3명 등입니다. 외부인이 다수 참여하지만 이 위원회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헌법 취지에 맞게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원 신뢰 확보를 위해 헌법 규정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인사 예산 이것도 사법행정권이니까 사법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관들만 행사해야 돼. 근데 왜 법관이 아닌 애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헌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대법관 추천할 때요. 네. 대법관은 헌법에 대법원장이 제청해갖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걸 더 가지고 아 그러네. 거기서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근데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판사 3명인가밖에 없어요. 10몇 명 중에 다 왜 그것도 다 위헌이에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사법행정위원회 법안은 그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직접 맡거나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도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법원장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법원의 시스템은 법관의 관료와 법원의 관료적 조직 문화 형성을 야기했고 이는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의 분산, 특히 사법행정권을 사법재판권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측면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이 설치하는 취지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음은 위헌 소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법행정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맡는 일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는 외부위원 중 전국 법관대표회의 추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이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안 모두 사법행정위원장 임명에 법원이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권 침해 위헌 논란을 적절히 불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헌법상 금지되는 특별법원이라는 주장까지 버젓이 나옵니다. 명백한 오류입니다. 특별법원은 법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을 담당하거나 그 재판 결과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예외적인 재판 형태를 말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현직 법관 중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그 재판 결과는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 관할만 내란 사건으로 특정될 뿐입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의 사건만 맡는 법원은 이미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이 존재합니다. 가정법원 안에 소년사건 전담재판부를 두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이미 지난 9월 내란 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도 내란 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법부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다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가장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법원은 다수결에 따라서 선출된 입법부 행정부와는 존립 이유가 달라서 다수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 반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법부는 과연 그런 역할에 충실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초코파이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한 검찰도 문제지만 유죄 선고를 한 1심 법원도 문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습니다. 평소엔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라는 책무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사법개혁에 반대할 때만 꺼내듭니다. 사법부가 다수결의 원리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대전제는 법관들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사법권의 뿌리인 주권자를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 다수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과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온 국민이 지켜봤듯 사법부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헌정 파괴범들을 엄단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대전제를 사법부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 질서를 배관시하는 사법부가 약자 보호라는 헌법적 역할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헌정 수호와 약자 보호라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법부의 구조에 있습니다. 외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고 법관들만의 성체를 쌓고 그 안에서 귀족 집단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앞서 살펴본 외국의 제도들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첫발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2.3 내란이 1년쯤 되면 상당 부분 정리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여기에는 사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검찰공화국 해체와 함께 사법부 정상화야말로 윤석열 내란 청산의 진정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